네, 이렇게 전반전을 장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한 골을 앞서는 상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위원님이 이어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분석을 찍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장 위원님이 전반전을 맡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한 위원님은 후반전 시간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해왔는데 네.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전반에 비해서 후반전은 사실 그렇게 시간상으로 그렇게 길게 설명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반전에 사실은 그 팀의 빌드업 구조, 압박 구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반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 의원님께서 아주 양질의 좋은 설명을 전반전을 통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후반전에 나타났던 정말 좀 특징적인 국면들, 거의 뭐 경기 장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후반전에 한 57분경 이후부터는 경기 내용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가 엄청나게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대체로 사우디가 좀 공격을 위협적으로 많이 했던 한 80분경, 그 이전에 해당하는 한 60분에서 한 80분 사이에 한 20여 분 동안은 사실은 우리도 좀 미스가 많았고 사우디도 좀 미스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두 팀 모두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한동안 또 후반전에는 펼쳐졌었는데, 그러나 후반전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 의원님께서 전반전에 보여주셨던 대한민국의 괜찮았던 장면들이 그래도 후반전 극초반에는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제 47분 30초니까 아주 정말 후반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서 사우디가 롱패스를 하는데 이런 거 끊어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세계에서 김민재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딱 먹잇감이 되기 좋은 아주 부정확한 패스가 왔었고요.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이 볼을 잡자마자 특유의 저돌적인 김민재의 전진 이후 바로 전방 뒷공간으로 뛰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길지만 아주 정확한 패스를 여기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 왜 원톱으로 뛰어도 잘 뛰는 선수인지를 증명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표팀에서도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전형적인 9번이랄지 혹은 해리케인 선수와 아주 뭐 똑같은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에 대한 시야와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먼 거리 패스를 받자마자 이재성 선수의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또 이재성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향해서 볼을 줄 것을 거의 예측을 제대로 하면서 지금 뒷공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장면은 이제 골이 결국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면 또한 김민재로부터 시작된 상당히 효율적이고 빠른 빌드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손흥민, 이재성 선수의 서로의 플레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정말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날 이제 사우디에서는 뭐 살렘 알도사리 선수, 뭐 카노 선수와 더불어서 이 알 오아이스 골키퍼는 상당히 그래도 사우디에서는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이제 알 오아이스 선수가 적절하게 나오면서 이재성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김민재, 손흥민, 이재성 이 세 선수의 정말 특성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빌드업 장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사실 이전 장면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장면 약간 이전에 우리가 오른쪽 사이드 쪽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그쪽에서 이제 사우디 선수들을 좀 끌어당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의 전체적인 공격의 구조를 보면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이재성, 서령우, 조규성, 손흥민, 여기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황인범 선수까지도 그쪽으로 쏠리면서 상당히 이제 오른쪽의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과밀화 상황을 오른쪽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뭐
빨리 앞으로 던져놓고 선수들의 어떤 다다다다 들어가는 것을 유도하는 이러한 어떤 유형의 축구에서 사실 왼쪽 풀백인 이기재 선수는 서령우 선수만큼 빈번하게 올라오기에는 사실은 수비적인 부담이 조금 아무래도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이기재 선수가 올라오는 빈도는 서령우 선수가 올라오는 빈도보다는 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도 풀백을 비교해 보자면 약간은 이제 왼쪽에서는 풀백은 좀 보수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대신 황희찬 선수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우리가 작동했던 공격 방식과는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쪽에서는 유동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우디 선수들을 많이 그쪽으로 끌어당겼던 반면, 일종의 황희찬 선수는 반대편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경우에는 이기재 선수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이제 볼을 잡게 됐을 때는 그 특유의 황희찬의 개인적인 저돌적인 돌파를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고, 그것이 이날 경기의 기본적인 저는 컨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잘 작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반대편에서 크게 넘어온 볼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혼자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베스트로서 지금 같은 폼을 계속 보인다면 전방위적으로 사이드 터치라인보다는 중앙지향적 플레이를 병행하면서 오른쪽 공간에 조금 더 공격적인 풀백을 기용해서 그쪽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왼쪽 풀백을 지금 기존에 부상으로 못 나온 김진수 선수나 또 이번에 나온 이기재 선수도 있지만 왼발잡이 센터백형 풀백, 크로스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선수로 하여금 우리가 비대칭 3명 빌드업 체계로 뒤에서는 만들고, 황희찬 선수만 반대쪽에 혼자 아이솔레이션을 좀 시키게끔 오른쪽엔 숫자 싸움을 시키고, 그런 것도 하나의 현재 구도에서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도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의 선수 배치가 그래도 가장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벤투 감독 때도 뭐 김문환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있으면 김문환 선수에 비해서는 김진수 선수가 처져 있는 조금 경우 더 약간 처지거나 혹은 이제 중앙적인 움직임을 김문환 선수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거나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어떤 빌드업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아무래도 정말 우리가 뭐 황소라고 예전부터 했습니다만 왼쪽에 혼자 있을 때 불시에 이제 전환 패스가 제대로 일어나기만 하면 황희찬 선수의 그 저돌적인 돌파를 언제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오른쪽에는 사실 이번에 부상으로 참여를 못했지만 또 이강인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성 선수와 이제 이강인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는 그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뭐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구조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됐든 이재성이 됐든 결국은 중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동선을 가져가 주면서 그쪽에서 이제 서령우 선수의 침투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조규성 선수가 측면으로 펼쳐 나가는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장 의원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아마도 좀 고려를 하게 될 구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의 이제 57분이 왔습니다. 전반전과 다를 것이 없는 빌드업 구조에서 지금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결국은 또 이제 최후방 빌드업의 이제 중심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가장 베이스 라인에 있는 선수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우디는 이미 후반전에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컨셉으로 나왔죠. 한 골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여기 3명의 지금 사이드까지 풀백 쪽까지 지금 마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김승규 선수가 이제 이 볼을 받았을 때의 선택은 가까이 있는 선수들에게 주기에는 구조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여기서 아마도 롱 패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쪽 측면조차도 마크가 이미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라인과 라인 사이에는 이미 사우디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고, 양 사이드 봉쇄돼 있고, 베이스 라인에는 동료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정말 골키퍼의 선택지는 롱킥밖에 없거든요. 뭐 예측된 대로 여기서
김승기 선수가 이제 왼발로 이제 급하게 차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사우디에게 아주 쉽게 사우디의 볼 소유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57분의 이 장면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롱패스 미스가 나오는 요 정도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페이스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장 의원님이 전반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우리의 지금 현재 빌드업 구조와 경기 스타일이 체력 소모를 기본적으로 동반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체력 소모로 인한 여파가 결국은 후반전 어느 시간대쯤에 오느냐의 문제인데 이날 제가 봤을 때는 한 57분 요 정도가 이제 우리의 체력 소모가 확연히 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렇게 보자면 조금은 좀 이른 시점에 사실은 우리 페이스가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사실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롱볼로 그냥 질렀을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 패스를 처리를 못하면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잘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우디도 마음만 급했지 사실 사우디 자체적으로도 또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한 이 60분경부터 한 80분 가까이 이르기까지는 양쪽 모두가 공격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약간 소강 상태의 국면에 결국은 접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우디도 교체를 많이 했고 우리도 이제 일부 교체 멤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교체한 이후에 경기력 향상은 사우디가 조금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그 체력 소모의 여파가 사우디보다 좀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우디의 공격적인 멤버를 이제 점점 이제 늘리는 그러한 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먹혀들면서 이제 이 정도 시점부터는 우리가 구조적인 결함을 좀 많이 노출하면서 사우디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좀 많이 당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정도 시점부터는 전반전부터도 우리 선수들의 기본 구조가 사실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 구조이기는 하지만 후반전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간격이 상당히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턴오버가 났을 때는 리커버리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이드 쪽에서 볼을 뺏겼을 때 수비 라인과 이 위쪽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우디 선수들의 숫자는 무려 5명. 자, 그래서 이제 중원 지역에서 상대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 선수는 여전히 사우디에서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살렘 알도사리 선수죠. 네, 그러니까 살렘 알도사리 선수는 사실 사우디의 전체적인 부진한 경기력 속에서도 그래도 살렘 알도사리는 기량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지금 널찍한 공간을 지금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뒤따라오는 수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 패스가 알브라이칸 선수에게 연결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 자, 이 장면도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이드에서 이거는 좀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 볼을 뺏겼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상으로 보시면은 좀 전에 벌어졌던 상황과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우리 볼이 됐다가 다시 이제 거의 즉각적으로 볼을 다시 뺏겼던 장면인데 이미 우리 선수들의 간격은 멀리 벌어져 있고 지금 앞쪽에 올라간 동료들은 거의 지금은 뭐 내려오는 것이 불가한 상황까지 됐고 특히 이 장면은 우리의 수비진 영역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아까에 비해서는 사우디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지금은 공격에 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위기가 안 되기가 어려웠고 다시 한번 살렘 알도사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블로킹을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우리가 역시 또 좀 실점에 가까운 위기를 초래할 뻔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이 장면은 후반전 극초반을 제외하면 그다지 좋은 장면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장면에서는 우리의 교체 member들이 뭔가 좋은 장면을 하나 그래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82분경인데 지금 사우디가 스로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원터치. 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거의 일관적으로
오른쪽 사이드에 많은 선수가 배치가 돼 있으면서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부분 하나만큼은 분명히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향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정말 여러 명의 선수들, 이날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동폭과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여러 명의 선수들이 또 이 장면에서도 연계가 되면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 원터치 패스가 박용우 선수로부터 나갔는데, 제가 박용우 선수 얘기를 약간 여기서 좀 덧붙이면, 박용우 선수가 분명히 지금 후방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좀 높은 공간으로 올라오거나 약간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에서 동료들과 이제 연관되는 플레이에서 박용우 선수가 가담을 할 때는 이날 좋은 플레이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도 분명히 여러 가지 다기능적으로 좋은 선수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이날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성공했는데, 그게 후방 쪽에서 빌드업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좀 올라오거나 이제 오른쪽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쪽에 가세가 됐을 때 오히려 박용우 선수로부터는 좋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는 정말 황의조 선수가 빨리 이제 몸 상태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교체보다는 사우디의 교체가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이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교체 멤버들의 임팩트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이 장면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박용우 선수의 원터치 패스를 돌아뛰어서 문선민 선수 쪽으로 이 볼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선민 선수의 슈팅은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 후반부에 만들어냈던 상황들 가운데서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던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80분경부터는 분명히 이제 사우디에게 좀 위기를 많이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도 측면에서의 이 볼 다툼에서 볼을 잃어버렸고, 이 볼이 빠져나왔을 때 이제 정승현 선수가 처리는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처리가 잘 된 거는 저는 수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놀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승현 선수가 여기서 그래도 잘 끊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김민재 선수의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가 경기 거의 끝날 때까지도 지속됐다는 것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사우디가 미드필드 지역으로부터 빌드업을 하는 데는 좀 지장이 없었고, 우리는 이제는 뭐 완전히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드업 장면에서 오른쪽 사이드로의 방향 전환이 사우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편안하게 지금 크로스가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이 볼을 한번 커트하고 두 번째는 몸을 날려서 계속 달려나가면서 끊어내는 이러한 어떤 투혼 속에서 그래도 6번째 경기만에 첫 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김민재 선수가 막판까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전 전반 후반 영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우리가 뭐 잘한 부분도 있었고 더욱더 아쉬웠던 부분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달 남았잖아요. 10월 13일에 또 서울에서 튀니지하고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베트남하고 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축구를 하고 뭐 빠른 축구를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다이렉트 축구 안에서도 기본적인 빌드업 형태는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실리 축구 한다고 그리고 직선적인 축구 한다고 빌드업 없어도 되느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은 무조건 축구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빌드업 체계를 조금 더 우리가 가다듬어야만 결국은 다이렉트 풋볼도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또 좌우 풀백, 또 센터백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공격은 그래도 유럽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국내파 위주로 이루어진 그 빌드업하는 그 구조거든요. 그 구조를 좋은 성향의 선수들로, 본인들의 축구에 잘 부합하는 선수들로 추릴 수 있는 과정도 국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경기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희망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